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외 부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네, 우선 한국 환경정책협의회, 네, 저희 의원실 와서 몇 차례 설명을 좀 해주셨고, 저는 이 협의회 취지에 무척 공감을 하고 있고, 앞서 간사님께서,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여러 차례 소개하신 올바른 환경정책, 과학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표방하고 계신다는 데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단체를 좀 찾았었는데, 앞으로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10년부터 이제 기후변화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2010년부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갔었습니다. 작년 기후변화센터에 있을 때까지 총 13차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회의를 참석하면서 글로벌에서 이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글로벌의 논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봤고요. 파리 코펜하겐 회의가 한번 망쳤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리더십으로 파리 협약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이제 굴곡을 좀 거치면서 파리 협약 이후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제 열기는 좀 식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파리 협약 탈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또 한 번 열기가 좀 식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의 현상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고,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번 강조를 하는데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대원칙은 이겁니다. 커먼, 다 같이 대응하지만 공동의, 그러나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책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이제 그냥 유럽은 뭘 하는데 우리는 뭘 하는데, 지구가 마치 다 멸망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참으로 답답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환경정책협의회랑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기후 환경 정책,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기후 환경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기존에는 좀 많이 치우쳤는데 이걸 좀 정말 가운데로 좀 가져올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시작을 단초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후변화가 큰 어젠다가 된 이 시점에서 이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환경정책협의회 지금 몇 사람이 공동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환경학과 교수로 평생을 살고 녹조 현상이 제 주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녹조 현상의 위해성 독소를 발표를 하고 했더니 그게 이상하게 이용이 돼 가지고요, 수돗물에 그 독소가 들어가서 그걸 먹으면은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걸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설명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우리의 환경운동이 그동안 보면은 과장, 침소봉대, 오해, 심지어는 괴담까지도 막 도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올바른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환경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하자 하는 생각에서 이 협의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막 사단법인 마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기후 변화에 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화력 발전을 원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고문을 한번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잘 안 실어주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이제 원전을 터부시하는 뭐 이런 분위기. 그런데 제가 그 글 쓴 이유는 CO2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원전도 하지 말자. 그런 모순된 그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 또 기후 변화가 인간이 CO2를 줄이면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서로 이견들이 학계에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탄소 제로라는 게 현재 시점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고 한데, 이 시점에 좀 올바르고 합리적인 그런 그 에너지 환경 정책을 우리가 펼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소희 의원님과 한국 환경정책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시는 우리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정말 의미 있는 행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소희 의원님은 요새 우리 당에서 가장 바쁘신 의원님 중에서 하나십니다. 뭐 정책이면 정책, 뭐 정무면 정무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이제 국민의힘에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소희 의원님 특히 기후에 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후 관련된 우리 기후센터죠. 기후센터에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기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조 발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캅29 의회 세션 다녀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 캅 회의는 한 번은 정부 대표단 연설을 하러 파리 협약에 갔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 특사로 기후총회를 한번 갔었고요. 이번에는 의회 세션으로 갔는데요. 갈 때마다 또 보는 것과 또 시각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이번 캅 회의는 굉장히 조금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캅29 회의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들조차도 이번에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난번 같이 또 파리 협약을 탈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 대표단은 도착해서 성명에서 사실상 기후협약 탈퇴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기후대응과는 다른 기조로 하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회담을 하면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화당이 4명, 민주당이 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공화민주 를 가리지 않고 결국은 기후 대응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크게 동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수선하고 잠시는 조금 정체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결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큰 기조는,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천 가능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그 과감한 목표가 사실상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인해서 이 모든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후는 바로 또 다른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기후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때로는 주도하고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새로운 또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야심찬 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환경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결국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더 좋은 지구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게 정말 훌륭하신 토론자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좀 저도 듣고 가고 싶은데 이 국회의원이 늘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씀들 소중하게 듣고 꼭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캅29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또 우리 대한민국의 2023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무탄소 연합과 관련해서 원전 3배 이상 쓰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이번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것이 실현 가능한 탈탄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무탄소 연합에 관련된 우리가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우리도 또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더 정말 실천적인 과제들 많이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승훈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 25분 정도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부족할 듯 싶은데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쿠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협약이 지금까지 어떻게, 특히 파리 협약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협약에 대응하는 우리나라가 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가져가야 되겠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가 혹시 없나요? 그냥 탄소 중립으로 되겠죠. 네. 좀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는 지금 이렇게 벌써 51년 대비 1도 정도 상승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난 100년간 한 1.8도 상승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에미션이 계속 진행된다면 금세기 말쯤 되면은 지표면의 온도가 3.7도 올라가고 sea 레벨도 한 63cm 정도 올라가서 심각한 기후의 위기가 온다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이 사실상 약간 기후학자들한테는 이것이 다수 학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니 해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저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해놓은 6개의 온실가스 물질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추가해서 NF3도 우리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NF3도 지금 포함해서 한 7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 6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비중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산화탄소 감축에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2년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고 97년에 교토 의정서 중요한 것만 말해도 그 다음에 그 교토 체제를 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 기후 체계를 전 세계가 끌고 왔다가 2015년에 2020년 이후에 기후 체계를 마련하는 파리 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산 그것의 기후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기온 상승 캡을 2도 이하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능하면 1.5도까지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죠. 이와 같은 목표를 받아서 IPCC가 2018년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지만 이 기후 변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 강령을 만듭니다. 이 강령을 받아서 각 국가들은 이렇게 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에 이 캅26에 가서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14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선언한 국가들의 비중이 배출량으로는 87%, GDP 기준으로는 93%, 인구 기준으로는 88%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여기 참여하는 것은 이제 국가 단위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제는 도시 단위라든가 어떤 주정부 단위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국가 이 컴퍼니들 회사 단위별로 이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 협약 이게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면요, 9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바쿠까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좀 화이부실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뭐 굉장히 화려했지만 실속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후가 파리 협정 이후에 진행되었던 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캅 626는 글래스고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그 전까지는 논의가 된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는 페이즈 아웃이 논의가 되다가 그 회의 막판에 톤다운이 됐죠. 퇴출해서 페이즈 다운, 감축을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였나요?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에서 이제 펀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어서 이제 또 적응 재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다른 뭐 NDC를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은 이집트에서 샤멜 쉐이크에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26에서 논의되었던 기금 마련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로스 앤 데미지 손실과 피해의 금융 자금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금은 이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제 자금을 형성하게 되죠. 그다음에 화석 이제는 26에서는 석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7에서는 화석 연료로 조금 확대되는 논의가 진행된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28 두바이에서 있었던 것은 그 이제 말했던 화석 연료로 했던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이제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선언하게 되고 이것은 아무래도 beginning of the end of the fossil fuel 그러니까는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말의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최초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여기 밑에 원문도 내가 적어놨는데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개선 2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또 22개 국가는 작년 28에서는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0년 기준에서 2050년까지 한 3배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좀 된 것이 특이한 부분이고 손실과 피해 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지금 바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논의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그 기후변화 재원 확충 또 이제 손실과 피해 기금 말고 또 하나의 기후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손실과 피해가 이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나 운영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기후 재원 확충은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후 재원을 하고 최소한 한 1,000억 달러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 재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은 캅27에서 의제가 채택이 됐고 캅28에서 기금 공식이 출범되고 그 다음에 29에서 이제 기금 운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는 700만 불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탄소 배출권에서 이제 소위 자발적 탄소 시장과 규제적 탄소 시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규제적 탄소 시장의 가름말을 정확히 좀 가름말을 타주는 그런 아마 논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적 무역제 CBAM 같은 것에 대해서 중국에 좀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의제로 제안을 했으나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게 기본적으로 NDC 파리 협약은 위에 있는 세 가지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약속을 합니다. NDC라는 형태로 약속을 하고요. 이것을 글로벌 스톡 테이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리뷰하게 돼 평가를 해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레쳇, 그러니까 한 단계 NDC를 높이는 이제 소위 뭐 노 백슬라이딩이라는 이걸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쳇 시켜서 한 단계 더 높이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2차 NDC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금 2차 NDC 목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30년에 다시 3차 NDC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향후 전방입니다.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기후변화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뭐 빈곤 문제라든가 뭐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면서 우선순위가 좀 후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실제로 우선순위가 후퇴되는 것을 또 했고요. 그리고 또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금 뭐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발생함에 따라서 기후변화 이슈의 또 중요성을 한편에서 강조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충돌이 있겠죠. 또 산업계와 환경계 사이의 갈등 여전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 향후 4, 5년 동안에는 미국 트럼프의 재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그다음에 협상 형태는 지금 다자에서 양자로 좀 이 형태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님도 29이 좀 지지분이하지만 양자로 들어가면 좀 이야기 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구도가 이제는 개별 국가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 진화하는 듯합니다. 선도 국가들은 이런 CBAM이라든가 비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역 장악력을 확산시키고 있고요. 선도 기업은 뭐 애플 같은 국가 기업들은 아리백 같은 걸 통해서 또 뭔가 이런 걸 갖다 자꾸만 블러킹을 하려고 하죠. 또 각 국가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 체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전략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와 탄소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각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 또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이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나가서 에너지 우위국으로의 격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 뭐 바이든 정부 같은 데서 정부가 이익단체가 지어낸 신화, 이걸 기후변화 신화죠. 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뭐 화석에너지 개발을 갖다 억누르는 통해 인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어서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되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화석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축출하고 간헐성 등으로 참 다루기 어려운 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과잉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미국 국민과 기업을 어렵게만 했다라는 이런 시각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거는 미국이 국내에 갖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원전도 쓰고 해서 어떤 에너지 가격을 최대한 싸게 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살려서 미국 전체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뭐 IRA라든가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 철폐 내지 수정 상당 부분 수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SMR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의 목표는 유효해 보입니다. 뭐 캅26에서 탈석탄에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트랜지션 어웨이 하겠다고 하는 선언도 했었고 다만 속도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2050년 같이 그렇게 속도 있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뭐 페이즈 아웃이라는 논의를 하다가 페이즈 다운으로 가고요. 각국은 여전히 역사적 책임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더디고 실망스럽지만 탈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은 계속될 듯 보입니다. 1단계는 교토 체제로 선진국들만의 에미션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면 2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NDC 방식으로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국가가 줄여보자라고 하는 파리 협약 체계인데 아마도 3단계는 저는 교육을 통한 강제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특히 바로 그것이 이후의 CBAM이 이것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수 클럽 국가끼리 울타리를 세운 후 차츰 그 울타리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입니다.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으로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과 세계 속 대한민국의 역할을 조화시키는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꾸준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에너지 전환, 기술 개발과 시장 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럼 탄소 중립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빠르게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탄소 중립은 가능한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제 답은 난공불락입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의 주범은 화석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페이즈아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화석에너지를 갖다 2050년까지 다 페이즈아웃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화석에너지의 소비량은 11,656 100만 TOE쯤 됩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남은 날짜는 약 1226일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이 소리는 거의 지금부터 2050년까지 매일 100만 TOE의 화석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100만 TO의 무탄소 에너지가 얼마나 큰 양이냐?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풍력으로 말한다면 2,000개의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로 말하면 40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야지만 탄소 중립에 이르겠습니다. 이것도 AI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에너지 수요 증가는 고려되지 않은 통계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의 사회적 수용성 또한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세계의 경제 이슈의 탑 이슈는 뭐니 해도 퍼버티입니다. 여전히 약 35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는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요. 여기 빨갛게 459kWh인데요. 이것이 대충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는 냉장고를 1년 동안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의 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에티오피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 459의 4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력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른쪽에 여전히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굉장히 많다. 이분들한테 석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요구는 지금 먹히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 5조 달러의 투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합니다. 전 세계 화석에너지 비중은 1.6%포인트 감소에 그쳤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2.9%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며 원전에너지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요새 전기자동차 많이 얘기하는데 수성 부분의 전력화 2005년에서 2020년 약 15년 동안 0.4%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기업들은 에너지 기업들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공공 부분은 뭔가 명분에 치우쳐서 약간 허상을 자꾸만 그리는데 이 기업들은 죽느냐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굉장히 현실을 직시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에니라고 하는 에너지 회사가 전망한 2100년까지의 이 세계 에너지 믹스는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지만 화석 에너지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소 중립의 현실적 방법은 있느냐?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계궁역진입니다. 계획은 궁하고 힘은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결코 정책적 의지와 감성적 설득만으로 현실 세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잭 웰치의 말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잭 웰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라. 과거의 모습으로도 보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아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한다는 차원에서 비용, 기술, 에너지 전환 속도, 핵심 광물, 인플레이션 5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중에서는 뭐 원자력도 있지만 뭐 재생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뭐 대표적인 게 태양광과 뭐 풍력 이런 건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거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태양광 같은 경우 이용률 실제로 들어간 돈을 갖고 한번 역산을 해보면 건설비가 메가와트당 229억 원 정도 듭니다. 해상풍력은 지금 이제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계획된 금액입니다. 48.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 돈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감안해서 산출해 보면 메가와트아워당 197억 원. 원전입니다. 지금 이제 막 기공이 시작된 신한울 3, 4, 5개의 계획된 그 투자 금액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을 가지고 환산해 보면은 메가와트당 건설비는 48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비해서 많이 싸죠. 뭐 필요한 면적 또한 뭐 더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재생에너지 자체가 발전소 단위에서의 비용만 비싼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풍력의 LCOE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LCOE가 뭐 10분의 1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히 플랜트 차원에서 개별 플랜트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소위 간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갖는 비용까지도 고려한 시스템 비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 독일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점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시스템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결코 재생에너지의 LCOE가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배터리죠. 한번 이것을 보시면요. 1배럴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한 달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1달러 정도 듭니다. 석유로. 그런데 1배럴의 석유에 해당하는 전기를 리튬 배터리에 한 달간 저장하는 비용은 약 30달러에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리튬 배터리가 지난 20년간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짐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추산한 결과가 있는데 미국이 전체 12시간 사용할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 설비 용량을 하면 약 1.5조 달러가 필요하고요. 배터리 가격이 현재 20분의 1로 낮아지면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학자들이 물리학, 공학, 규모의 경제 등 어떤 이론으로도 지금 배터리 가격이 20분의 1까지 떨어질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지금 탄소 중립 아일랜드 목표를 갖고 있죠. 우리 감사원 보고서 자료입니다. 제주도가 탄소 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비용으로 26조 8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추산해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 탄소 중립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한 2,391조 원쯤 됩니다. 2023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이 약 2,000조에 이른다는 걸 보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적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우리나라 애기연과 애경연에서 우리나라 이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한번 평가해 본 겁니다. 제일 큰 게 339 기가와트 정도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이것을 만약 369만큼 다 철치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발전을 하면 연간 666 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이 목표를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890 테라와트 아워입니다. 2050년에. 근데 여기 있는 최대로 맥시멈을 다 썼을 때 660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건 전기화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전기화를 포함하면 필요한 게 2460 테라와트 아워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잠재성이 있다는 건 660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전환 속도 우리가 지난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계속 에너지 전환을 해왔죠. 근데 보통 에너지 전환은 그냥 이슈가 이거는 matter of century입니다. 100년, 200년에 걸친 이슈지 10년, 20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도 심습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인류가 소위 fuel intensive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 화석 에너지로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재생 에너지나 이런 거로 된다는 얘기는 소위 material intensive 에너지로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그 머티리얼을 IEA에서 추산해 보니까 리튬은 4,200%, 그래파이트 2,500% 등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한 대규모 광산 투자 계획은 사실상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머티리얼들, 재료, 광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하는 예상을 IMF도 하고 있고요. 곧 히스토리컬 피크에 도달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코스트 푸시, 제조업 부분부터 시작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 답은 고육지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세계적 에너지는요. 우리나라 GDP는 전 세계 GDP 한 2%를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2%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코 못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비중은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이산화탄소 문제는 당장 나가는 게 문제 아니라 누적 배출량이 중요한데, 누적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영국엔 4.79% 되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적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영국의 옛날에 비해서 형편없이 아주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데요. 실현 가능한 도전적인 목적이 이 무리한 NDC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면요. 이게 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전기요금 우리나라 정치화되어 있죠.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NDC 또한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죠. 지난 21년인가요? 2021년이죠. 28년에 탄소중립 기본법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35% 이상이라고 하는 걸 법제화한 나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면 정치화되니까 당연히 가격을 싸게 가져가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 만들어지죠.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만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하거나 발전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요즘 많이 인상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 많이 인상했습니다. 난 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산업용만 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소비자용은 무서워서 못해요. 정치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는 각 기업들이 자가 발전하는 쪽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전은 오히려 전기도 못 팝니다. 그러면은 적자 더 심해집니다. 또 전기요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산업용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조업 경쟁력 떨어집니다. 당연히 국가 경쟁력 상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캡코가 적자가 되니까 전력 인프라 지금 잘 공급 못합니다. 송전망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송전망의 책임은 캡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부족하니까 제조업 경쟁력 떨어지고 국가 경쟁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리한 NDC 목표를 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수급계획을 만들게 되죠. 예, 여기 보시면은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3조를 보면요, 여기 NDC 목표 만들어 놓고 이 목표 달성하기에 정합성이 있는 계획을 짜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 엉터리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냐?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왕창 높입니다. 화력 에너지, 화력 다 확 줄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것이 재생에너지, 비싼 재생에너지 높아지니까 캡코 적자에 일처하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 원전 늘리고 LNG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여야 되는데 이거 모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전력 수급 이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투자 못하니까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죠. 그만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도전적 목표 설정이 진짜 필요합니다. 꼭 좀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2차 NDC 지금 만들고 있다가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노 백슬라이딩 프린시플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발 1차 NDC도 무리한데요. 여기서 그냥 거기 그냥 요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시하는 선 정도만 돼야지, 여기서 또 뭐 한번 잘 폼 잡겠다고 또 이걸 왕창 높인다고 하면은 우리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으로 여건은 개선됐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탄소 중립 목표 및 에너지 계획을 아까 경직성을 완화해야 됩니다. 이걸 다 법제화로 해놓으니까는 이거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만 잡고 있는 꼴입니다. 따라서 법적 에너지 계획을 시나리오별 전망, 아웃룩으로 개편하는 작업 또한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하나의 불가피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뭐 전 세계가 지금 동의하고 있고 하는 거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은 건 결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이와 같은 간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올해 뭐 여러 가지 배터리 화재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는 비쌀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기술적으로 마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를 좀 줄이고 기술 개발 속도에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 같습니다. 뭐 탄소 중립에 의한 토탈 일렉트리피케이션도 있고 AI 혁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은 조속 처리하시고 계속운전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10년을 20년으로 늘린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빨리 우리가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상풍력특별법 필요합니다. 송전만 특별법 필요합니다. 조속히 많은 발전, 송전, 저장 장치 모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LNG에 대해서 한번 꼭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간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메이크업할 수 있는 것은 이 배터리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인 방안이 백업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LNG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연성 전환으로서 LNG 발전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우리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이것이 지금 8% 막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탄에 대해서 좀 악마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실하고 좀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는가를 봤더니요. 이게 사실은 일상화 쪽으로 나오면은 이게 뭐냐면 그레이 리커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쪽이죠. 이쪽으로 와야지 이게 그린 리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하면서도 탄소 중립이 줄어드는데 보십시오. 전 세계에 지금 이 리커버리가 어떻습니까? 저 일사관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레이 리커버리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봤더니 전력 수급이 코비드-19에 증가를 했는데 이 전 세계 공급을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보시면 석탄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 없이는 전 세계가 아직은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뭐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뉴욕, 런던에 있었던 말똥 문제입니다. 이 마차가 주로 수송수단이었는데 이 문제를 돌파한 거는 당시에 뭐 세계적인 도시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 선언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의 등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죠. 아마 우리도 이 기후변화도 이런 문제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를 기후변화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지금 현실은 뭐냐면 아직 커머셜라이즈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런 게 필요하죠. 네, IEA의 사무총장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에미션 감축의 75%가량은 새로운 아직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지 않는 성숙되어 있지 않은 기술에 의해서 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CUS, ES 등 같은 청정기술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 전원 믹스를 급격히 허물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는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인류가 지금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기후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되지도 않는 감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의 상당 부분을 어댑테이션, 기후변화의 감축 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코프 관련해서 쭉 이렇게 합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또 중요 어떤 코프 회의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자료집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정리된 부분들은 아마 그 박재현 교수님 관련된 부분하고 아마 거의 유사할 것 같아서요. 또 뭐 다시 말씀드리면 좀 약간 시간적으로 좀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와 그 NDC 관련된 그런 논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 적응, 기후 변화의 적응과 뭐 감축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수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금 그런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적실성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어차피 근데 제목 자체가 지금 COP29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COP29가 아까 뭐 나경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박지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뭔가 좀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번에 좀 파천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그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게 지금 사실이죠. 그건 아마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COP29에서 아마 지금 이번에 아마 파리 협정 관련된 그 6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그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이제 이번 어떤 그 COP29 계기로 해서 뭔가 조금 본인들이 이니셔티브도 좀 가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효과적인 그런 거는 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환경부와 또 이제 여러 관계자분께서 많이 가셔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특히 기후 변화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감축 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아마 그 관련된 부분을 조금 국제사회에도 여러 좀 알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는 이제 가끔씩 조금씩은 이제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그 의미 있는 것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이상적인 거하고 뭐 현실적인 거에 관련 부분에서 조금 좀 대안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제로 탄소 감축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어떤 감축 목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랬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과연 감축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이 좀 사실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물론 뭐 산업계에서 좀 약간 조금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부분은 에너지 부분에서의 그런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서 실제로 탄소 감축을 이뤄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은 아마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워낙 이제 뭐 지지가 낮다 보니까 아마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안 가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명약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오늘 제목에 정한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뭐 2050년 탄소 감축,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국제사회에 일단 천명한 것은 일단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으니 야권에서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늦춰질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또 야권에서 오히려 또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본인들이 탄소 감축 그렇게 이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권에 따라서 그런 정책이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방금 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중국은 이전에 2060년 해가지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찌됐건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거는 불변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COP 29에서도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는 다 주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달성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어찌됐건 그 NDC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 감축 목표 2050 탄소 중립에 의거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탄소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탄소 배출을. 근데 거기에 맞춰서 NDC를 맡으려면 도전 가능하든 아니면 현실적인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전반에 많이 줄이고 나중에 조금 덜 줄이고 전반에 덜 줄이고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목표에 의거하면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조금 모두가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이제 5년간 계속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부는 어떻고 저 정부는 어떻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면한 과제로는 이제 내년에 바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지금 도전적인 과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어찌됐건 2050 관련해서 이제 COP에서 이제 결정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소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의해서 이제 제출을 해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지금 저희가 그 환경부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외에 도전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역시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많은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찌됐건 이 부분들을 이제 정책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언론사에서도 그렇지만 지적되어 온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뭐랄까 그냥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것을 일단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논의되어 왔던 야당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원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는 말씀 주셨지만 그건 어찌됐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파이팅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보다도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능한 에너지원이 무엇이 있겠느냐 만약에 전기 생산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AI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IoT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기를 요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산업적 구조도 변할 거고 그리고 생활 환경 자체가 변할 거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의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전기 수요는 폭증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지금 그 국가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럴 텐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간헐성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특히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가한 현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ESS라든지 여러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인 현재적인 기술로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원전 지상주의 원전만이 유리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또 오히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원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뭐 석탄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우리도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석탄 발전소 폐지에 대한 거는 뭐 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LNG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원전에 대한 비중은 앞으로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S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늘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뭐 이제 우리 그 COP 28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런 효율을 뭐 2배 이상 막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산업적 기회가 있지만 어떤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뭐 윤석열 정부 이제 뭐 2년 6개월도 남았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또 아까 이제 이런 또 그 원전 발전을 하면서 아마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 전기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치권에서 전기요금이라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야권에서 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아직도 전기요금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44.6%,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소비자분들이 전기요금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OECD 국가들 대부분 보면 생활전기가 요금이 더 비싸죠.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거의 2배 정도로 비싼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수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낮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업용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 생산 국가의 어떤 그런 경쟁력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요금을 마냥 싸게 해서 우리가 국가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국가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도 저희가 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현대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리고 뭐 제철도 지금 요즘에 좀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제철에 대한 뭐 전기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금 뭐 이런 거 보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은 아마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아마 기업들에서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COP 28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도 이제 COP 29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제 31개국이죠. 31개국이 이번에 이제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선언에 이제 동참을 했는데요. 물론 뭐 국가들이 이제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엘살바도르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갖고는 기후변화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어떤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그때 이제 뭐 쓰나미 이후로 굉장히 좀 원전을 이제 폐쇄를 하고 본인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가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지금 이제 거의 산업용 전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정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업 경쟁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COP에서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도 보면 그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미 IEA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절반 정도 수준밖에 이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국제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 지금 이제 그 기후 테크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로 어떻게 기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저는 여기 동의를 굉장히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지금 앞에 봤겠지만 이번에 코프에서도 또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 대응 지수를 이제 뭐 그 세계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데 발표할 때 언제나 후순위입니다.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순위인데요. 이번에도 63위 정도 이제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후 테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찌되건 2060까지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그 어떤 기후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평가도 굉장히 주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국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기후 대응, 특히 기후 감축, 특히 개도국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도 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코프 29에서 조금 물론 뭐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한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부분은 지금 이제 현재는 뭐 북한의 도발로 이제 외교적 경색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제 외교적 상상력이긴 합니다만은 남북한 모두가 지금 아시겠지만 파리협정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산림 녹화라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지원 이런 등등 부분도 아마 남북한의 그런 외교적인 어떤 노력과 함께 경제적 이익도 아마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이 아무래도 북한이 좀 미진할 가능성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제 체제가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아까 그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이 이런 시대적 흐름은 아마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속도의 어떤 그런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예 간과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매개하는 어떤 유엔 기후총회 단사국이자 또 기후경제 행위자로서 코프에서 결정된 어떤 국제적 협약과 규칙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국내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기후테크 기술 개발도 함께 함으로써 국제 기후경제 위축이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여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기후 위기 관련된 공약을 저희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거의 완결판식으로 저희가 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뭐 저희는 자신합니다만은 만들 때도 저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그런 공약들이었습니다. 실천적인 공약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에너지라든지 수송이라든가 산업적인 측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다 다루었고요.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DC에도 이제 그걸 담아 나갈 예정이고요. 기업이라든지 이제 시민분들께서 아마 감수해야 될 비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기에 아마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행동할 때는 아마 그 미국 그 말이긴 합니다만은 싹 달라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적 타격이 오기 전에는 아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후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 타격이 오기 전에 미리부터 좀 준비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그 표 같은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뿐만 아니고 언론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두 분 발제자 분들의 내용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되게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이제 전환 부분, 에너지 전력 생산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석유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인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 비용이라는 내용이 이미 사실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석유가 대체 불가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다니고요. 일단 석유 가격이 이제 1990년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3번의 소위 유가 파동이 있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2014년 이후에 우리가 유가가 이제 저유가 시대로 가면서 유가가 배럴당 40불, 50불 대에 그런 시간 한 7년 정도 보냈어요. 그러면서 석유 산업이 철저하게 망가졌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나 재생에너지에 경도됐었죠. 근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2022년도에 러우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에너지의 어쨌든 안정적인 공급, 화석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가계 가처분 소득을 일단 줄이고요. 그리고 모든 산업에 걸쳐서 비용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가나 무역 수지, 환율, 금리 등과 같은 거시 경제에 지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석유 가격, 석유 산업, 그다음에 석유에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환경 정책이나 기후 정책에도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잠깐 박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에너지, 환경에는 사실은 유틸리티 기업인 전력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 빠질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전력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 사실은 유가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따라서 어떤 한 국가의 유틸리티 기업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냐?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전히 중요할 에너지원에는 틀림없다. 일단 석유 수요를 줄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대체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석유가 여전히 미래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많은 기관들의 석유 수요 전망치에 대한 평균치만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인 35년의 석유 수요가 22년 대비 2%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45년에는 10%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보여진다는 것만 보더라도 석유 수요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렇다면 석유가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탄소 배출 감축하지 않아도 되냐? 그거는 아니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인류가 당면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이제 비용의 문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전환 부분,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석탄으로 만들 것이냐, 원전으로 만들 것이냐, 다양한 이제 발전원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은 전환 부분보다 산업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환 부분보다 산업 부분이 사실은 더 줄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국민의 어떤 가격 지불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력 요금이 정부에서 컨트롤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어렵고
특별히 오늘 석유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게 비용의 문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유산업 혹은 석유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마지막에 이 석유 제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이 석유 제품이 기본적으로 메탄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를 연료로 태우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건데요. 얘를 이제 바이오매스라든지 혹은 이미 한번 썼던 폐플라스틱이나 폐식용유로 만든 이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석유 혹은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석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22년도 10월 달에 소위 친환경 바이오 연료 확대 방안이라는 큰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바이오 연료라는 것이 이제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석유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케미컬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 바이오 연료를 그냥 자동차에 넣어도 돌아갑니다. 그만큼 석유 제품하고 그냥 동일하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신데요. 2030년까지 수송용하고 산업용 바이오 연료 상용화를 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소 배출 감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일단 하셔야 되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로드맵이 발표되고 우리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 석대법을 개정하는데 1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탄소 배출 감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고 그로 하여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속도가 점점 늘어진다는 거고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드맵이 발표되고 이러한 그 기반이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데 민간도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디테일한 규정들이나 그다음에 제도, 인센티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24년도 11월에 발표되고 나서 지금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산업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 왜 하냐면 사실은 석유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국 항공사나 해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산업 부분 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제 그 국제항공기구 이제 아이카오의 콜시아라는 규제가 있는데요. 30년까지 소위 지속 가능한 바이오 항공유로 이산화탄소 감축 5%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운도 마찬가지로 2008년 대비 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되고 50년까지는 넷제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큰 배나 큰 항공기를 어떻게 전기로 띄우겠습니까? 사실은 석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석유를 쓰면 온실가스 배출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쓸 수밖에 없고 뭐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싸겠죠, 당연히. 어떻게 만드느냐? 기존에 있는 석유 정제 시설에다가 전처리한 폐식용유나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을 넣고 최종 제품을 만들면 여기에 바이오 컴포넌트들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새롭게 공장을 지으면 되겠죠. 새로 공장을 지어서 새롭게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경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면 수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항공유가 10%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폐식용유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폐식용유 가격이 일반 쇠식용유보다 비싸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목표를 세울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는 걸 조금 우리 입법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격이 투자비가 대략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국가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뭐 자동차나 뭐 배터리나 혹은 반도체나 이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서도 사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의 문제고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럼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라는 게 결국엔 비용의 문제다. 그럼 우리 정치권에서 이 비용을 뭐 정부의 보조금으로 부담할 거냐?
아니면 기업이나 주주의 어떤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혹은 소비자의 티켓값으로 전가시켜서 소비자가 지불하게 할 것이냐,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박정훈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대로 우리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되 최소한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김종욱 전무인데요. 오늘 발제자 두 분께서 이제 좋은 내용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에너지원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자동차를 대신해서 나온 상황이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적 측면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나와서 저희가 또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잠깐 자동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기후 위기는 뭐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고, 또 각국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2023년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NDC 목표 달성 위해서 사실 무공해차 450만 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했는데, 또 이어서 최근에는 또 이제 2030년을 이어서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2035까지 NDC를 좀 검토하는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 자체를 어떻게 좀 중단시키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분간 이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연기관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친환경차가 당분간 같이 가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지금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2035 이후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 업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계속 환경 규제 기준이 강화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내연기관차 부분도 고효율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NDC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친환경차를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현대기아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일부는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비전이 2031년도에 전기차를 31종 정도 내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고요. 또 나머지 우리 느노코리아라든지 KG 모빌리티 이런 업체들도 차기 전기차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전용제 전기차가 내년부터 나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좀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100% 이상 이렇게 판매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 7.7%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둔화되고, 국내에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1% 판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월까지는 한 마이너스 7.9% 이렇게 이제 판매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현재 지금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책정돼 있는 게 집행률이 지금 현재 뭐 승용, 승합, 뭐 화물 다 합쳐서 64%밖에 안 됩니다. 보조금 집행률이.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보급 대수 기준에 대비 판매 대수가 현재 한 40% 정도, 46%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 2030의 목표치를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가 60만 대 좀 넘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420만 대를 2030년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저희들이 한 64만 대, 매년 64만 대 판매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동차 업계 현실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현재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전환 정책이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속도 조절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그 내연기관의 배출 기준을 굉장히 그 유로 7이라고 기준을 맞췄는데 그것도 좀 낮추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IRA에 대한 보조금도 이제 없애기로, 이건 뭐 사기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없애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추세 등을 감안해서 국내에서 우리 그 전기차 전환 정책에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업계가 좀 물론 노력하고 있겠지만은 좀 부담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좀 그 정치권이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미래차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쟁률 잃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보조금,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이제 자동차를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뭘 대표해서 나왔다고 해야 될까? 어쨌건 제가 지금 철학을 공부해 왔던 사람이고 여기 써 있는 내용도 좀 이렇게 좀 더 추상적이고 조금 더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이런 차원의 것이니까 철학을 대표해 왜 우리가 이 지금 불행히도 지금 정치인 두 분께서 한 분은 왔다 가셨고 한 분은 계시다 가셨는데 예,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사실 진짜 고민은 이걸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원전 필요하죠, 에너지 더 필요하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좀 이렇게 파괴적인 환경 담론에 왜 이렇게 동조를 할까?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국민의힘 행사니까 왜 민주당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환경 정책을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왜 동조할까?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에게는 어쨌건 이게 죄책감 같은 것이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나의 손으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사고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막 그 재활용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막 뭐 봉투에 뭘 뜯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건 플라스틱이고 저거는 종이고 이걸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뜯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강요를 할 때 모두가 이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재활용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나라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재활용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게 만드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고 음식을 일회용품이랑 음식이랑 같이 버리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먹다가 그냥 싸서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회의감이 많이 들고, 제가 실제로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다 모아서 초고열로 소각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래가지고 그 탄소는 포집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은 굉장히 껄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작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을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크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선하지는 않다. 혹은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제 하나씩 제시되고 있는 해법들은 모두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술 토론이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올바른 방향성에 어떻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붙잡고 토론했을 때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그냥 지금처럼 전기를 잘 쓰고 살면 되지. 반핵 운동에 동조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핵 운동이라는 거는 어쨌건 내가 뭔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원전을 늘리겠다고 할 때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그냥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씁쓸한 죄책감을 남기는 관계로 사람들이 거기에는 쉽게 동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에너지 믹스를 제안하고 과학적인 쓰레기 정책을 제안하고 과학적인 교통 정책을 제안할 때 우리는 과학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적 해법에 국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 있습니다까지가 나와야 이게 정책 담론이 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 다 오피니언 리더분들이니까 이런 의식이 퍼져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기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호영 부회장입니다. 오늘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책이라든지 뭐 정부 정책을 하는데 갑자기 웬 상장회사 협의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협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지금 현재 이제 824개의 그 상장회사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협회에 등록된 단체는 한 1,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좀 대기업들,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이 기업 경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특히 이제 오늘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들고 있는 그 공시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일일이 뭐 좀 설명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그 새로운 기후 체계 하에서 사실 기업들이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의 이제 주범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업들이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을 좀 많이 감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공시를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뭐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지만 그 자꾸 늦어져 가지고 26년도부터 뭐 공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오질 않아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기후 관련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이 자꾸 왜 공시를 조금만 더 늦춰달라고 얘기만 하지 왜 준비를 안 했지? 라고 이렇게 이제 좀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으신데 실상을 보면 정부가 이 ESG 공시를 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공시할 시점이 돼가니까 아이고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EU에 ISSB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르면은 우리 기업들이 좀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회계기준원에다가 ISSB 기준을 참고해서 이제 KSSB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를 하려고 해도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 아니면 이렇게 좀 서둘러 줬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아직도 기준이 안 나오고 지지난달인가 이제 공개 초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기준으로 그걸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이 공시를 할 때
기업들이 그동안 뭐 배출한 탄소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뭐 이런 것 등을 함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감축 계획도 같이 공시해라라고 하는 걸 좀 책임을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는 여러분들이 기업 공시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시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공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공시라고 하는 것과 자율 공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딱 들으면 법정 공시니까 법에서 정한 거고, 그래서 허위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공시하면 이거는 처벌받겠구나, 금방 감이 옵니다. 그런데 자율 공시라고 하니까 이건 자율로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책임 안 지겠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법정 공시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우리가 매월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그게 법정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자율공시에서 허위사실을 공시했을 경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주식시장에서 그 다음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도 개선을 안 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도록 놔둘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적격심사에서 통과를 못하면 상장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자율공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 여러 가지 그 법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사업보고서에다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자율공시하면은 제재를 안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은 이제 그 공시를 할 때 회사 하나만 할 거냐 아니면은 종속회사 다 같이 할 거냐,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건 이제 개별로 한다고 그러고 자기 종속회사까지 다 하게 되면 연결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금융위 생각은 연결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결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 나가 있는 거, 해외 종속 자회사 숫자가 지금 거의 17,000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가 있는 국가들이 임금이 저렴한 곳에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들은 좀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은 아직 ESG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만약에 수집해서 그 모회사인 우리 한국 회사에다가 보내서 그거를 공시한다고 해도 과연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공시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법정 공시나 자율 공시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장하기에는 우선 개별로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은 두 번째로 좀 고려 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문제는, 이 지금 공시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이 각 부처별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투자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부는 생각을 안 하죠. 이거는 환경보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업부 입장에서는 산업보호를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까 이제 발제해 주신 박주홍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27.8%로 아주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또 그러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시가 지금 26년부터 한다라고 하면 내년 25년 회계년도부터 이거를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아직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를 조금 더 미뤄달라.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자율공시로 금년에 202개의 상장 회사들이 이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자율공시로.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전부 다 대규모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현대, 뭐 LG 이런 데처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24개 회사 중에 그런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의 코스피 상장 회사는 다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식 담당자, 회계 담당자, 공시 담당자, IR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 맡긴 사람들이. 근데 ESG 담당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 비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키려고 계속 정기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두 분이 다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저감 기술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만약 그걸 그렇지 못하면은 비용이 증가할 테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가는 오르게 되는 거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니까 이런 탄소 저감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R&D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이런 기술들을 잘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준비해온 글은 발표 토론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려요. 우리 노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싫을까? 유럽이 왜 꼴배기 싫을까? 제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저는 제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주교 학교를 나왔는데요. 아침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3번 외칩니다. 학교에서 매일. 저는 그걸 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매일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학교에 열심히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남한테 해안 끼치고 내가 돈 내야 할 남의 돈 뭐 훔친 것도 아니고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탓이라고 그럴까? 경제학자들이 저는 경제학하는 사람입니다. 싫은 게 있어요. 외부성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그게 외부성인데요.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탄소 감축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 그리고 방금 말씀한 우리가 분리수거 잘하는 것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 놈들이 왜 우리한테 잘못한다고 얘기할까? 유럽은 입만 살아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적 배출량을 지네가 줄이지 않으면서 지네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자기는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탄소 배출하는 물건을 대빵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안 계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단체 저 캅 29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도대체 그 많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저는 왜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나 의원님도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기후 대사로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탓을 한다. 내가 하는 만큼만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네가 책임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감축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캅 29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우 전쟁에서 발생하는 CO2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군사훈련 CO2 아무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요. 얼마가 배출되는지도 모릅니다. 매년 탄소 배출은 늘 것이고 지구는 뜨거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거를 잡아보겠다라는 정책을 펼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태양이 없는 날, 바람이 안 부는 날 2주가 지속된다? 장마가 온다?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2주 동안 유럽에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둔켈플로이트라고 얘기하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를 누군가 따로 생산을 해야 돼요. 가스 발전이 막대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도매 가격만 유럽에서 900배가 뜁니다. 하루에 900배가 뛰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풍력 발전기를 유럽 전역이 늘리고 있어요. 독일만 풍력 발전기를 늘리게 되면 다른 나라는 뭐 원전하고 석탄하고 교역이 가능해집니다. 유럽은 망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쪽에 네덜란드, 영국까지 풍력 발전기를 동시에 늘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부는 날 같이 돌고 안 부는 날 같이 안 돌아요. 교역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스를 써야 되는데 러시아가 가스를 안 줘요. 그럼 뭘로 합니까? 독일이 석탄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친환경 선진국이라고요. 독일이 후진국입니다. 에너지 안보 엉망진창인 나라고 지금 유럽 경제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감축의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설계, 우리 아까 박주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력 시스템에 대한 설계 비용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모든 기후 정책이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누가 돈을 낼 겁니까? 지금 여기서 다 말하는 게 다 돈 문제입니다. 아무도 돈 낼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자꾸 하재요. 뭘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우리나라 사람정 전격은 180원이 됐고 작년에 REC 비용이 5조가 나갔습니다. 한전의 부채가 4조 5천억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REC 비용이 나갔어요. 도대체 돈 문제가 과학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낼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분리수거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 비용인데 미국 애들은 그걸 안 한다고요. 우리만 여기서 이빠이 감축하고 있으면 이빠이라는 말만 하는데 감축만 하고 있으면 미국이 안 지키고 유럽이 안 지키고 사우디가 안 지키고 인도가 안 지킵니다. 인도가 이제 겨우 1,000불짜리예요. 이 인당 GDP가. 걔네가 2,000불 되고 3,000불 되는 동안 석탄을 안 쓸까요? 화석연료를 배출하지 않을까요? 정말 지구가 뜨거운 걸 막으려면 탄소 감축 담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두 지키자. 너도 지켜, 나도 지켜. 그래서 노드하우스 경제상 노벨 경제상은 카본 클럽을 만들어서 다 지키게 담합을 해야 돼. 아무도 안 지키고 다 배신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간단한 이론이 다 배신자를 만들는 게임. 2030년 정도 되면 나는 다 배신자야 라고 자백을 하는 타이밍이 올 거다. 이제 수소환원 제철, 포스코가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면요 수소 가격만 매년 3조, 전기요금만 15조를 넣어야 돼요. 기술이 최고 제품의 철강을 수소환원 제철은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스볼트라고는 유럽의 배터리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유럽이 내가 배터리를 한번 자국산으로 만들어 볼게. 중국하고 경쟁하다 다 박살났어요. 중국이 모든 이 산업을 지배할 것이고 그로부터 종속되는 산업 형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EPA 수장, 그러니까 환경청이죠. 미국 환경청 수장을 환경청 예산을 다 삭감한 애를 앉혔어요. 그 다음에 DOE,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프래킹 회사, 석유 시추 회사 사장을 앉혔습니다. 이 사람이 프래킹 액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우리 해산물 물 마셨던 거랑 비슷한 정도인데. 그 다음에 연방에너지위원회 의장도 완전히 환경 정책에 반대. 그러면 미국은 완전 180도 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PC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고 미국이 그거를 아주 면밀하게 잘 뚫고 들어간 게 트럼프 당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 좋습니다. 다 돈 문제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만 주장하시는 분들 말이야 좋죠. 입이야 바르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여기다 다 바치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과학적인 결과로 저희 이제 협의체가 발표하면서 과학에 기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과학이 무엇인지, 연력학 법칙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원칙에서 돈 부담과 비용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고, 민주적으로 시민들에게 이 사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기 삶에 얘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